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삶을 결단하고자 모인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성어버의 성령,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PPT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상식 모두가 주인인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작하는데 방아쇠 증후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끼는데 이게 안 좋아져가지고 잠깐 약간 생각을 했어요. 방아쇠 증후군 이게 힘이 안 들어가지고 잠깐 죄송합니다. 요즘에 제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2023년서부터 경험하고 있는 아니면 뭐 예전서부터 있긴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너무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라는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상식에 되게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멀리서 얘기할 게 아니라 제가 있는 교육 현장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교육의 주체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되거든요. 분명 우리가 교육의 주체라고 얘기하는 게 학생, 교사, 학부모 이 세 주체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게 세 주체가 제대로 돌아가는가 그래서 교육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질문을 해보면 되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을 듭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고등학생 운동의 의미와 현재라는 세미나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80년대 말에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90년대에 1년의 고등학생들이 그때 이제 교직원 노동조합, 정교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설립이 되고요. 그때 정교협이라고 먼저 있었고, 89년도 맞나요? 저도 이제 가물가물한데, 근데 정교조가 이제 설립이 되고, 그때 함께 그 교육 민주화 그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고등학생들은 물론 그 전서부터 있긴 했지만 되게 본격적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때 고등학생들이 그 교육 민주화에 참여한 뭐 어떤 사건을 고등학생 운동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고운이라고 이렇게 그 약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미나는 고운의 주체들, 그 고등학교 운동을 했던 사람들, 1990년대에 고등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당시 어떤 고민과 실천을 했는지를 돌아보고 오늘날 고등학생 운동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게 좀 널리 알려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만한 사람들끼리,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되게 불편하게 언제 어디서 하는지도 알리지 않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위험하다라고 느꼈다는 거죠. 그때도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아, 위험한 사람들이긴 합니다. 고등학교 운동 출신, 고등학교 출신, 운동 출신들, 지금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뭐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때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뭐 드러냈다가 이걸 공개적으로 했다가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많이 부담감을 느끼고 뭐 남 얘기가 아니라 저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거기 갔다 온 게.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전 스텝으로 뒤풀이 장소만 찾아다녔으니까 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운동이라는 게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선언입니다. 일부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고등학생 운동을 폄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고등학교 운동이 전교조 사람들의 전교조를 설립하고자 했던 사람들, 운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을 당했다, 조직을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저도 그렇지만 사실은 전교조라고 얘기하는 그 당시에 우리가 지지는 했지만 사실 그게 어떤 지지라고 얘기해야 되죠? 우리와 같은 길을 가니까 지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저희가 하부 조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고민했던 건 뭐였냐면 고등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그 고등학교에서 경험하는 이런 교육의 비민주성, 그때 이제 독재 정권이었을 때니까 비민주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 있는가? 그 당시에는 뭐 자본주의, 뭐 이런 이야기, 자본주의 문제점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얘기할 때고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할 텐데 그 당시 고등학교 운동만으로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이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 되게 무섭게 들리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그 모토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고등학생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결실을 맺은 게 얼마 전에 이루어진 이제 투표권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저희가 선거권, 투표권 되게 얘기 많이 했었는데, 어린 반프런치도 없을 때였죠. 어린 반프런치도 없을 때였는데, 그때 이야기를 했고, 이제 고등학생들이 자기의 교육에 대한 되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행사하는 교육감을 투표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일들까지 이제 와서는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주인인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교육민주주의. 근데 오늘날 사실 고문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만약 고문하는 친구들 이제 글들도 읽어보고 그러면 그 학생들의 학습권, 아니면 가방을 열리지 않을 권리, 뭐 이런 것들 두발 자유 이런 거에 그 매몰되어 있는 것 같은 거 할 때는요. 그러니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난지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랑 같이 가야 할 텐데,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나 교육의 문제의 대부분은 정치적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거랑 함께 가야 된다. 경제적 민주주의랑도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안에서 있는 일들만 이야기하는 거.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금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주체로서 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철학자가 있는데 노암 촘스키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이분이 쓴 책이 촘스키 세상의 물음에 답하다라는 책이 되게 유명한 책인데요. 거기서 이제 현재 학교 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학교는 질서와 명령을 포상하고 독립 정신을 처벌한다. 맞습니다. 학교에 있으면 못하는 게 질서와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걸 따르는 것을 훈련시키는 데가 그곳이고요. 학교는 학생을 복종과 수능으로 길들이고 세뇌당한 통제 가능한 시민으로 양성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제도권으로부터 후원을 받는다. 학교와 경쟁을 강조하고 부추기는 것은 학생을 통제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뭐 낙관 계열의 이런 얘기들이긴 하지만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경쟁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생을 통제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그렇죠. 회사에서 그런 일들을 뭐 이제 경쟁을 부추기는 일들이 그렇게 가능하게 된 이유도 사실 학교서부터 계속해서 그 경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경쟁을 통해서 통제하는 그 길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회사에 가서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도 정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난다. 촘스키의 비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촘스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실패한 교육과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는 바람직한 교육에 대해서 교사의 의무는 학생들이 진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학교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설계하고 결정하는 부와 권력 집단을 진 집단을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정보를 감추고 통찰력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비애감이 있고 이제 자괴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뭐 작게나마 고은 출신으로서 그때 그 대학교를 들어갈 때도 학교에 가서 아이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선생의 뭐 꿈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진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제가 예전의 기억을 되살리면 학생들이 진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었다가 경위서를 쓰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좀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사는 학생을 뭐 사회를 유지시키는 부속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 주체로서 세우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사실 교사가 그러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교과서만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덧붙여서 조금 더 얘기하면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사립학교는 더더욱이나 비민주적입니다. 그래도 공립학교는 형식적으로는 좀 민주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게 대표적으로 민주적인 어떤 거기가 이제 어 이거 이제 약간 헷갈릴 부분도 있는데 심의기관 학교 운영위가 심의기관입니다. 그래서 교장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물론 이제 학생이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교사 대표, 학생 뭐저 학부모 대표 이런 사람들 들어가서 거기서 심의를 하는 기관인데 사립학교는 자문기관입니다. 이 자문기관은 너네 다 얘기하고 나서 교장이 그랬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것이 학교 운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민주주의 자체가 절차적 민주주의 자체가 그 뭐 형식적 민주주의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사립학교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교장이 마음대로 하는 경우는 특별한 몇몇 학교 외에는 그런 일들이 없지만 어쨌든 형식적 민주주의가 있지 않은 곳이 사립학교입니다. 거기는 심의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그래 너네들 다 얘기해. 투표 7대 9대 1, 9대 아니지. 8대 1 그렇더라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데서 비민주적인 경험을 했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과연 민주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민주적인 어떤 것들 어떤 큰 틀, 뭐 어떤 틀 안에서만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머리를 뭐 더 뭐 기르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만 얘기했던 아이들이 과연 정말 자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20살이 되어서 제대로 뭐 예전에 하연이한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20살 돼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술, 담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그 다음에 우리 정치적인 어떤 것들, 자기 의사를 결정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가서 무엇을 결정할까? 200만 원, 군생활 200만 원, 월급 200만 원, 이런 거 뽑지 않을까요?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가 주인이고 주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민주주의를 배워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 민주주의가 우리의 상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교육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프랑스 혁명 당시 영국의 독립혁명? 독립전쟁 당시 좋아했던 철학자라고 얘기하는, 뭐 철학자라고 얘기하거나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좋겠는데, 토마스 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토마스 페인이 1737년에서 1809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작가이자 국제적 혁명 이론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 독립전쟁에 참여했고요. 프랑스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 알려진 책이 인간의 권리라는 책으로 유명하고요. 상식 그리고 토지 분배의 정의라는 책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토지 분배의 정의는 오늘날 뭐 기본소득 얘기할 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18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끌어와서 얘기하기도 하는 사람이 이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고요. 오늘 이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단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이해하거든요. 하나는 커먼 센스라고 얘기해서 사고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커먼 센스란 말을 쓰는데 그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가치관, 이해력, 판단력, 사리분별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딱 느껴서 알겠지만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에서는 그게 뭐 상식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데서는 상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게 대표적인 좀 어려운 얘기, 좀 불편하고 위험한 얘기긴 하지만 어, 네덜란드에서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랑 우리나라의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거기는 상식의 수준은 뭐 이제 이미 상식이 아니죠. 뭐 그냥 너무나 당연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란 말씀은 안 되지. 이거 뭐라죠? 다른 사람들을 그런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뭐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그냥 상식이죠. 근데 오늘날 아마 제가 정확하게 찾아본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뭐 기독교인이든 종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한 70% 정도는 되게 부정적인 사회입니다.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쨌든 그럴 때는 뭐 이 커먼 센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이런 위험이 있어요. 그 개수 갖고 얘기하는 이런 위험이 있거든요. 사회마다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지식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커먼 알리지라고 얘기하는 이 지식상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건 누구나 얘기해도 뭐 이거는 뭐 그냥 상식이고 이거는 더 이상 가리지 않으려고 드는 거. 이게 아까 다시 위험한 얘기를 하면 이제 더 이상 동성애를 질병으로 논의하지 않는 그냥 인간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게 뭐 이게 커먼 센스라는 단어보다 지식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걸 치료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들이 거의 없거든요. 있나요? 우리나라 몇몇 사람들? 이거는 이미 의학계에서 얘기한 지식상식인데 하여튼 위험한 얘기였습니다. 그 예전에 코로나 시절에 그 교회에서 소금을 이렇게 분무기로 뿌리고 예배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이게 이제 지식상식에 위배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이미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가 있습니다. 페인의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상식이라고 얘기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인이 상식이란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영국의 왕에게 지배되는 정확하게는 영국 제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독립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한 책이 바로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소책자입니다.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뭐 이제 그 앞장서자 돌격 앞으로 할 때 이제 선언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한 5, 60페이지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입니다. 상식이란 말 왜 썼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왕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상식이다.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은 비상식이다. 민주주의가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받는 것이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전쟁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게 토마스 페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그 서문에 보면 잘못된 것을 따져보지 않는 습관에 오래도록 길들여져 있으면 처음에는 잘못된 것을 마치 옳은 것처럼 피상적으로 생각하며 관습을 강력히 옹호하게 마련이다. 왕정에 대한 찬성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잘못된 거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게 맞겠는가라고 질문하면서 민주주의는 상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원칙은 이 상황과 관련이 있다. 불과 칼로 한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고 인류의 자연권에 선전포고하고 자신들만의 권리를 수호하려는 사람들을 지상에서 근절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당파적 입장과 무관하게 감정의 본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상식이다. 민주주의는 상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스페인은 그래서 공화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제 공화주의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면 되게 어렵다라고 느끼는데 공화주의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공화라는 단어하고 역사상 보면 민국이라는 단어를 같이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게 공화주의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화주의가 일본의 영향이 있고요. 민국은 아마 중국의 영향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 공화주의를 우리가 영어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해요. 리퍼블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리는 산스크리트로 라이라고 얘기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어떤 것, 뭐 재화, 뭐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고요. 퍼블릭은 이제 출판하다라고 이런 걸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 공공이라는 뜻이고요. 모두의 것. 그러니까 책을 출판한다는 뜻이 모두의 것을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퍼블릭이라고 이야기한 단어가 뜻이 어렵지 않아요. 모두의 것 이런 뜻이 돼요. 민국. 백성들의 나라,
공화라고 얘기하는 모두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고요. 페인의 공화주의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미국의 독립전쟁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에도 아주 깊이 관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왕 없는 세상, 계급의 대분립이 없는 세상, 모두가 정치적 주인인 세계를 만들자. 공화주의, 페인의 사고 방식입니다. 이 얘기 왜 얘기하신지 이제 슬슬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공화주의에 가까운지 민주주의에 가까운지에 대해서 소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그리스에서 이제 행한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의 장면입니다. 이 17장 처음에 보면 데살로니카에서 이방인, 그러니까 그리스인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베레아에서 하나님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많은 그리스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아테네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그리고 아고라, 그리스의 도시들에 있는 회의 장소라고 얘기하는 곳이고 토론회 장소라고 얘기하는 뜻인데요. 그런 장소를 우리가 아고라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리스 사람들이 아레오바고라고 얘기하는 곳, 그 아레오바고는 감신대에 있는 게 아레오바고가 아니라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감신대 가보면 예전에 데모하던 곳을 아레오바고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얘기하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서 아레오바고라고 얘기하는 곳에 바울을 데리러 갑니다. 거기가 보통 최고 의회가 열리던 곳인데요. 34절에 법정의 최고 판사인 디오, 디오누시스가 개종한 것을 보면은 아마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의원들의 의도로 아마 그곳에 아레오바고로 가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본문을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종교가 행하고 있는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편적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질문을 하게 되고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신을 알지 못하여 여러 형태로 신을 찾고 있으나 이 모든 신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형태로 살게 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을 거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살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언은 유대인, 그리스인, 이방인, 남자, 여자, 귀족, 종, 다른 구별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포함한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사랑받는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서 조금 더 정치적으로 설명하고 확장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 권리는 누구도 차별을 기초한 혐오, 폭력 속에 있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확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권리를 지닌 정치적 주체들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로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 차별, 로부터 해방돼야 되면 모두를 향한 권리를 선언해야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상식이어야 된다라는 말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토마스 페인입니다. 상식을 썼을 때 평화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왕정을 옹호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평화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평화라는 이름,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그 왕정이 유지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양심에 비춰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표방한 이상 왕과 정부를 세우고 내리는 것은 신의 고유한 특권이며 신께서 그 원인을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자 원칙이다. 오로지 우리나라의 안정과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 왕에게 기도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페인이 상식이란 말을 쓰고 미국의 독립전쟁을 이야기할 때 반대로 기독교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 왕에게 기도할 따름이다. 왕을 세우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기존 질서를 유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세상, 공화주의의 세상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은 그러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위험하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종교에서도 본 듯한 이야기가 뭐 조창기도에 모든 인간이 권리를 말하는 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종교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의 선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느 누구보다 더 정치적입니다. 왕정을 유지해야 된다. 소수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뭐 소수가 권력을 유지했던 그러한 어떤 독재 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것. 그거 되게 웃기잖아요. 저희들을 향, 저희라고, 저는 아니에요. 저는 B로 처리할게요. 하여튼, 그 아주 진보적인 목사님들이 정치에 참여할 때는 그 종교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멤버들이에요. 그 멤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왕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통치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제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죠? 페인 때 기독교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분을 고분고분 따르던 사람들이 왜 미국의 독립전쟁 앞에서 이런 선언을 하는가? 처분을 고분고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정말 이러한 기존의 질서를 오히려 더 정치적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페인이 그리스도의 교인들한테 충고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로서 시민적, 종교적 권리를 완전하고도 중단 없이 누리기를 바라며 또한 남들에게도 그 권리를 나누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메리카의 모든 주민들의 거부와 질책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 맞는 것 같아요. 페인의 시대에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처럼 오늘날 기독교가 상식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버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비민주적인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것을 유지시키려고 할 때 독립을 원했던 아메리카 주민들의 거부와 질책을 받는 것처럼 오늘 기독교가 그렇게 거부와 질책 속에 있게 될 것이다. 페인의 이야기고요. 오늘날 저희가 페인의 경고를 받아야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페인은 왕정에 대해서 반대를 되게 분명하게 하는데요. 저 지난주에 지난주였나?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되게 길게 설교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권력이 소수에 의해 독점된 왕정은 성서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되게 길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너네들이 왕을 세운다면 사사시대의 왕을 세운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 땅을 빼앗기고 너희들 와이프를 빼앗기고 딸을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들이 왕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네라고 얘기해가지고 왕정이라고 얘기한 저지뢰가 일어나잖아요. 그 이야기를 어디서 하냐면 페이는 한 5페이지에 걸쳐서 그 상식이란 책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똑같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18세기에 이미 그 왕정의 위험함. 근데 정확하게는 페인은 왕정에 대한 위험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마 페인의 당시에 왕정이 아니라 독재가 이루어졌다면 그 독재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비판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소수가 독점하고 소수가 누리고 이런 세상들이 맞겠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할 것인가? 페이는 상식에 대한 이야기, 아까 제목이 상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두가 주인인 세상에 가까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페인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였고 그것이 상식이고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소수가 무엇인가를 독점하고 살아가는 것이 비상식이다. 페인의 상식이라고 얘기한 책의 결론이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을 받아들이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는 세상이 그리스도의 상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거리에 내몰린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있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집 없이 사는 이들이 있고 여전히 사상의 자유가 없이 감옥에 갇힌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포용했다는 이유로 종교적 죄인이 되는 몰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상식이에요, 비상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의 주인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의 주인됨만 인정하고 나의 자유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인간은 인간을 향해 이러한 소수의 독점을 이야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상식이고요. 우리 모두는 우리 사회의 주인들이고 주인들이어야 한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워지고 지켜지는 것이 태인의 상식이고 그리스도교의 상식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상식이 통하는 세계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에 의해 완성됨을 믿으며 사랑으로 우리 각각의 가정과 사회에서 상식을 선언하는 모두의 권리를 말하는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상식에 대해 돌아보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의 인권, 권리를 위협할 때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등한 권리를 지닌 이들임을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사회에 하나님의 상식이 통하는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식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상식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